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중국이 금을 팔아서 2020년도에 정말 금 가격이 폭락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자, 그러면 금 가격 하락이 왜 나온다는 것인지 그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금 매각과 금 가격의 하락한 동향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이트에, 구글 사이트죠. 구글 사이트에 가가지고 금 매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요 2019년도 9월 18일에는 일본 투자자들은 40년 만에 최고가에도 금 팔고 싶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금보다 채권이 더 좋다고 각국 중앙은행 수익 감안 금 매각을 했던 게 1999년도입니다. 자, 이처럼 때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채권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도 금 매각 자제 중앙은행 금 협정이 이제 만료가 됐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 매각에 따른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협약이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2019년도 7월 21일에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이제 금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각 중앙은행들이 금을 못 팔게 하는 협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작년 7월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금을 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 1999년도 7월 6일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금 매각을 6일 25톤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영국이 굉장히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전체 보유 715톤의 3분의 2로 이제 이 물량만큼을 어, 금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2009년도에 이 서브프라임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에 러시아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50톤의 금을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금을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 매각량을 이제 10년 내 최저로 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그 금 매각 상한 협정을 가입해 가지고 이걸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금융위기로 조금 물량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키프로스 금 매각, 금 가격에 큰 충격 안 줄 듯. 2013년도에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각 중앙은행들이 금을 팔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가지고 있는 금을 아주 양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게 403톤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2010년도에 2월 19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금 가격은 IMF가 보유가 있는 금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IMF는 지난 9월 전체 금 보유량의 13%인 403톤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 금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IMF도 이번에 모자라는 자금을 금을 매각해서 자원을 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IMF도 지금 금을 팔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금을 팔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란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한번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014년도에도 러시아가 금매각할 걸 우려해 가지고 금 가격이 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금 매각 방침 금값 급락 이렇게 나오고 IMF 190
톤에 해당하는 국제시장에서 매각을 한다는 게 2010년도에 또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 영국 보유 금 매각으로 3,500억 손실 뭐 이런 게 나오고, 가장 최근에 2019년도 3월 21일 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담보물 금 매각 계획. 자,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베네수엘라도 이미 중앙은행에 있는 금을 담보로 시티그룹에서 달러를 빌려 쓰고 이 돈을 못 갚으니까 담보물인 금을 매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고 보유 금 매각 수익금 뭐 스위스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고, 시리아도 외환 보유액 확충 위해서 금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걸 2012년도에 이게 나온 뉴스고요. 자, 뭐 이런 요거는 금이 아니네요. 키프로스도 4억 유로 보유 금 매각 합의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지금 금 매각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베네수엘라가 금을 담보로 맡기고 매각을 했다는 거 이 자체들을 이렇게 보신다면은 상당히 금이 이렇게 많은 매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금을 매각하고 금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 이제 각 나라별 사이트를 보면 중국이 금 생산 1위, 소비 1위인 국가가 꾸준히 금이 늘어나다 갑자기 이렇게 금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줄면 안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의 금이 이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의 보유량과 중국도 과연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금을 담보로 달러를 빌려 썼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다시 달러를 기간이 되어서 달라고 그러면은 이 달러를 갚지 못하면 기존에 있는 외환 보유고나 미국 채권을 팔아버리면 언제라도 외환 환율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을 담보로 달러를 계속 빌려 쓰다 어느 순간에 이 금이 시장으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염두하고 시장을 보자고 지금 이번 시간에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 가격은 왜 이렇게 하락을 할 걸로 보느냐? 근데 대부분의 이 금하고 원자재, 유가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약세를 보이고, 특히 금과 은은 이 파이낸스, 즉 주식이나 이런 금융 쪽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하락이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듯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달러를 필요로 했을 때 갑자기 쏟아져 나온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금가격 하락이 이어졌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비교 차트는 지금 이 파란색이 실버 은이고 밑에 빨간색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데요. 이미 금은 상당 부분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 은이라고 그랬죠. 이미 유가가 빠질 때 같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해서 지금 이게 이쪽 게 지금 유가하고 이거 거의 비싸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레프트 라이트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금과 은의 이제 가격 차이인데 뭐 거의 지금 가격대가 비슷하게 내려가 버려 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같은 비율로 이게 지금 낙폭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등 자체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가의 이 상승은 지금 약 20달러까지 지금 다시 급상승을 했죠. 이쪽이 유가네요. 이쪽이 유가고
이쪽이 이 금이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여기 20달러 정도 선까지 지금 올라온 것도 제가 보기엔 다시 하락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싶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금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은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금을 보시면 자, 오히려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유가나 은에 비해서는, 자, 은도 한번 잠시 보고 갈게요. 은도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얘도 지금 이 61선이 밑으로 꺾이면서 요걸 넘지를 못하고 지금 이 박스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축적하고 있는데, 이거는 힘을 축적하는 거는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달러가 강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의 하락에 더 관심을 두고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은이 다시 하락한다면 또 유가도 분명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유가 부분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금도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각 나라들이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여기저기에서 어느 순간에 금이 몰려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은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과거에 우리가 WTI가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올 때가 약 2월 달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유가가 먼저 급락이 나오고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던 거니까요.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까지 보여버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만 없애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2월 20일부터 하락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WTI하고 가장 유사한 게 천연가스죠. 자, 이렇게 천연가스를 보면 천연가스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미리 빠져 있었고 3월 20일까지 바닥을 만들고 오히려 유가가 아주 급락이 나올 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아, 천연가스가 유가보다는 미리 시장을 보여줬구나. 자, 이렇게 또 달리 얘기를 해보면, 아, 은이라는 애가 금의 미래를 보여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서 예상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자, 달러에 대한 강세가 우리는 나올 걸로 보고 은이나 유가가 하락을 했다고 보면 이 금도 지금 담보로 잡혀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중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달러가 필요하면 금을 파는 게 아니라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쓰고 이걸 못 갚았을 때 이걸 시장에 내다 파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향후에 앞으로 달러가 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금이 매물로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IMF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도 지금 1조 달러의 재원이 있는 IMF가 향후 1조 5천 달러가 더 필요한 마당에 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금을 또 시중에 내다 팔 가능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상승은 조금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변형된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면서 금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심하면은 여기 박스권 1350원대 그리고 여기 1100원대까지, 여기 1100원대 요 바닥까지도, 여기 박스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죠. 자, 과거에 이때 당시에는 정말 뭐 우리나라 은행이고 뭐고 해서 금을 사라고 막 난리를 쳤던 때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금 가격은 골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백금이 이게 상당히 그 인기를 끌어가지고 백금이 실질적으로는 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골드 카드보다 이때 당시에는 뭐 플래티늄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백금에 관련된 카드들이 골드보다 더 상위에서 만들어진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금도 보면은
백금이 여기를 지금 여기 있네요. 백금도 이때 당시를 보면은 2,300달러의 고점을 찍어 가지고 금보다 금 1920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한번 시장을 보시면은 정말로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도 금에 대한 하락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과거에 그 화려했던 백금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하락 다음에 반등이 왔다는 거, 이거는 은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이거 금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앞으로 증권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증시자금 유입이 되는 건 알고 있죠. 뭐 요즘에 뭐 동학개미니 무슨 개미니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그 연기금이나 그리고 증한기금에서 뭐 한 10조, 뭐 연기금 이런 데서 지금 주식을 살 자금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한 140, 50조 정도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국부 펀드들이 어떤 지금 그 명령을 받았냐면,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매각해서 본국으로 가져와라, 이런 지금 명령이 수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본시장이 100% 개방되고 뭐 세계 ATM기라고 그 얘기를 하는, ATM기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주식 매각, 채권 매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장 빠르게 달러를 환수해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국부 펀드들의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조금 시장을 같이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주식시장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나는 우리가 한번 이제 시장을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봐오던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는 이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의 자산 증가, 즉 채권이나 뭐 일부 모기지 채권,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여러 RP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 채권도 물론 사주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달러를 시중에다 무제한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를 거둬들이고 있죠.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죠. 지금 이때 당시도 2008년도 당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 그리고 희한하게도 제가 작년 9월부터 시세 전환을 얘기하면서 이 연준에서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거를 미리 여러분들하고 예상하고 봤기 때문에 아마 요즘도 아마 희한하다, 어떻게 이걸 미리 알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난 올 한 2월부터 3월부터 이제 미국의 그 연준의 자산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색다르게 한번 봐보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줄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일주 단위에서 얼마만큼 줄었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때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거를 갖다가 연준에서 2조 2천억을 풀고 뭐 여기서 얼마를 덜어내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또 이 그 부양책을 나오고
이런 숫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 지금 얼마가 증가되고 얼마가 지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 없이 분명한 거는 2009년도 8년도 말에서 9년도 당시에는 이런 갑자기 줄어드는 연준의 자산 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2008년도 지금 9월이죠. 공교롭게도 그때도 9월부터 이렇게 늘리기 시작한 게 한두 달 가까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이게 주 단위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줄여가더니만 여기 이게 보시면 지금 한 200 정도 돼요. 200 정도 됐다가 여기 이 부분 시작되는 이 부분 요 부분에 딱 도달을 할 때가 이때가 보통 보면은 뭐 한 6, 70억 달러 정도 아마 됐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왜냐면 이게 2008년도 11월 달이거든요. 자, 이걸 그러면 한번 우리가 증시로 돌아가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게 S&P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주봉이네요. 잠깐만요. 이걸 일봉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한번 보면은 2009년도, 2008년도 이때 당시에 이 자산이 줄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다가 9월부터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맘마미야, 어머나, 이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네. 지금하고 비슷하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고, 요 11월 달이죠, 요게. 그러니까 거의 11월 초부터 다시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지는데, 이게 2009년도 1월이죠.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또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게 요번에도 미국 연준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9월에 풀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반등이 나왔는데 11월에 요게 급락이 나오고 한 달 정도 급락이 나오고 다시 또 매수를 하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1월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전저점을 또 깨버리는 상황이 나오죠. 자, 전저점은 여기서 한번 깨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2008년도 9년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890포인트까지 빠져요. 890포인트까지. 근데 개미들이 이렇게 빠질 때 한 어느 순간에 1500포인트, 1300포인트, 1200포인트 이렇게 빠질 때 모든 전문가들이 여기는 콘크리트 벽이다. 뭐 여긴 지하실이라서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뭐 이랬는데 정말로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여기서 개미들이 개미떼들 같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890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이 선물 차트로 물론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로 봐도 되는데 우리가 계속 선물 차트로 봤기 때문에 자 2008년도 이 9년도 요 상황을 한번 가서 봅시다.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미국처럼 진바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이때 통화 수합이 나오고 이걸 바닥으로 잡았지만은 이때가 우리나라는 89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반등을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라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이 부분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조정받고 이 저점이 또 깨져버리고 한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줄여봅시다. 이렇게 줄여보면은, 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닥을 보인 상태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개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빠졌는데,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3월 19일 날 반전이라는 걸 보고 매수를 하고 한 여기 정도 와가지고 지금, 자, 매도하고 기다렸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야.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보는 피보나치로 한번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야, 62%를 잠깐 넘었어, 이때는. 보통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락에 대한 의심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빠지면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거의 이런 모양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러면은 사람들은, 야, 이거 삼중바닥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네.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여기서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개미의 죽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이 패턴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충분히 이번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도 달러가 굉장히 부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국은 이 마무리는 우리나라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자, 200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자, 이게 200포인트면요, 우리나라 여기 지금 옵션 이걸로 해서 보면 요 160이 1207이고요. 여기 지금 200포인트 정도면 1500포인트였어요. 이게 1500포인트.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500 나누기 그 200을 해보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럼 그 나온 수치 곱하기 200 하면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선물하고, 근데 이제 왜 선물을 보느냐? 선물이 이 시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 200이면 1500포인트였는데, 이 1500포인트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박스권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상통하고, 여기 고점이 있었죠. 여기. 야,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딱 그려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많이 받치고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진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 근데 그때 전문가들도 좀 어멍하지. 아니, 일단 경제를 보고 이때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나오고 경제가 나빠지고 금융위기가 온다는 걸 가정을 했으면 여기서 진바닥을 논하면 안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정말로 반등이 나오면서 쌍바닥 같은 이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집 팔고 논판 사람들이 정말로 신이 나겠죠. 이제는 내일도 단꿈이요, 모레도 단꿈이요, 이제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디 시장이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하고 이렇게 있다가, 야, 그래도 이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또 기대를 갖고 여기에서 물을 타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제 신용미수나 담보를 써가지고 주식이 여기서 이 위에서 들어가요. 왜? 마치 올라갈 것 같거든. 사람들 욕심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제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내는 걸 보면 마치 요번에 하락이 나오는 것 같은, 봉들이 커지고 갭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153. 자, 이게 153이면 아까 얼마 정도 되냐면은요. 153이면은 153, 160이니까 1200.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10틱에
한 80포인트 정도니까 그 한 1100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그쵸? 1100포인트 정도, 1120포인트 정도 됐다가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에 맞고 또 한 번 내려와서 정말 진바닥을 만들어 버리고 116포인트까지 오면서 이게 10월 27일 이게 이제 통화 수합이 나오면서 이딴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옥을 봤는데 여기서도 또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갔고 또 여기서 들어갔고 결국은 890포인트가 깨지는 걸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분명한 거는 더 한번 진바닥을 봤었죠.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부족한 달러가 해결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매집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이 개미들은 여기서 투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빠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미국은 폭락이 나왔거든. 자, 그러면 S&P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때 당시를 보시면 자, 2009년 3월까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요 10월 말쯤에서 우리는 바닥 따지기에 들어갔고 미국은 반등을 같이 해주면서 이런 급락을 내놔 버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의 개미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더 빠지니까 미국 빠지는 걸 보고 3월까지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완전 투매가 나왔겠죠. 3월이죠, 이게 3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3월이에요, 이게. 어쩌면 이렇게 이 개미들이 죽기 좋은 이런 그 작전을 썼을까요? 지금 보면 좀 무섭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볼 수 있다고. 이때 당시에도 미국은 본인들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때 연준의 자산이 움직일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자, 2008년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3월까지예요. 이게 요 바닥에서 놀았던 게 정말 희한하죠.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 미친 짓을 만들어낸 상황이 이 상황이었단 말이죠. 왜 빅리치라는 사람이 미리 작년 8월부터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보고 주식시장을 예상을 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거를 먼저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그리고 이걸 자신있게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걸 또 자신있게 또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 돈을 풀면은 주식이 올라간다며. 근데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아니 빅리치 너는 뭐 이거 뭐 생기는 거 있다고 이거 다 알려주느냐. 다 알려줘도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거든요. 자, 봐봐요.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지금 100이거든요. 이게 지금 100인데 지금 여기가 70이에요. 70억 달러예요. 70억 달러인데 얼마 전까지 이게 82억 달러인데요. 이게 연준에서 이제 요번에 발표될 걸 미리 계산해 보면 이게 62억 달러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여기 이거 잠깐만요. 이게 아이씨. 좀 촬영하는 게 이게 틀이 움직여 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가까워지면 자, 그러면 당연히 또 2008년도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죠. 또 이제 이거 방송 나갔으니까 또 이제 양아치 전문가들은 이거 보고 또 따라서 할지도 몰라요. 뭐 그럼 하면 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서 요게 12년 정도 9월 이게 가운데가 10월 11월 요게 12월 정도 되겠죠. 그럼 이 12월 정도에서 마이너스의 극치가 나왔고 여기 이 11월쯤 돼서 이 부분에서 제로로 볼 수 있죠.
이제 완전히 줄여버리는 거. 그리고 요 부분에 그럼 10월 한 말쯤 되겠죠. 10월 말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10월 초 중순, 10월 중순 정도 되겠네. 중순 정도도 여기서 이제 한 20일 정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주식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면은 이게 몇 월 달부터 하락을 하는, 여기 2009년도 1월 달부터 하락을 하고, 여기 10월 중순부터 하락을 11월 초부터 하락을 하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딱 보면은 10월 13일,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하락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하락을 하고, 또 올라갔다 또 하락을 하는데, 이 부분이 10월 거의 한 20일 정도 되겠죠. 11월 20일 정도가 바닥을 한번 보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상황을 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보면은 11월, 이거 봐. 여기 하고, 여기 이제 10월 한 13일 정도가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한번 뺐다가 올렸다 줄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10월 초에 이제 다시 줄이기 시작하죠. 11월 초에 참.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11월 초에 이렇게 줄이는 게 여기 고점이었다는 얘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세상에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아니, 수치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리를 치면 뭐 하냐고. 주식하고 대입할 줄 알아야지. 정말 이거는 청기누설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주가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유튜브 아니라 어느 전문가를 보셔도 정말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주가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걸 바로 여러분의 빅리치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 회원들과 제가 이렇게 봐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를 이해해 가시는 거를 정말 기쁘고, 이 카페 회원이라는 거를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거를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하고 정말 양아치 전문가들이 보고 또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요번에 죽지는 말라는 얘기죠. 나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봐가지고는, 자, 여기 지금 요것도 그려놓은 게 S&P가 여기서 꼭지에서 개파락이 나오고 61선으로 깼죠. 여기서도 이제 반등의 꼭지에서 꼭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또 트럼프가 뭐 같은 뉴스를 또 하나 만들어서 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모양은 지금 똑같이 60일을 깬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시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고 봐야 되고, 올라가더라도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 봐서는 분명한 거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봐야 돼요. 분명히 이거는 빅리치의 생각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지금 저는 이런 근거로 하방을 보겠다는 나의 생각이란 얘기죠. 경제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판단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에 대한 수치까지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70을 넘어서 62까지 내려왔다는, 62억 달러까지 내려왔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자료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는 저도 비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들 하시라고 하고, 이것도 실력이 있어야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든지 찾아서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로, 야, 빅리치 너 정말 희한한 걸 다 알려주는구나. 자,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냐? 상당히 궁금해질 거 아니야.
자, 미국 채권의 매수 선호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게 지금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죠. 달러는 부족한데 외환 보유고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은 미국 달러채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로 담보로 레포를 발행한대. 레포가 RP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 금방 갚으라고 이렇게 조건을 줘가지고 이 달러를 다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나는 이 채권이 달러 채권이니까 달러가 있는 거야. 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면 유럽의 어려운 나라들, 이태리 같은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금 보유량이 3위에 육박하는 나라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 올라오면서 이 순위가 좀 바뀌었나 어쨌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얘기한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달러 시스템의 정책이 중요한 거지, 이태리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순위가 3위고 5위고 6위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그 대학 입시를 공부하면서 공식이나 시험에 나올 것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소스야. 이태리가 금을 3위 가지고 있는 양이 3위면 어떻고 5위면 어때? 이거를 이제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매각하고 미국 채권을 사면은 지금 그 이태리 채권을 ECB에서 사주잖아요. 사주면 유로가 생기고, 이 유로로 미국 채권을 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레포,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받아서 달러를 쓰다가 모자라면, 이미 제 생각에는 유럽의 그 밑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남부 유럽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태리는, 얘네들은 옛날부터 바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해적이고, 뭐 좋게 하면 지들이 뭐 바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보건이 뭐니 하겠지만은 얘네들도 은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아까 보셨죠? 여러 나라들 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시티가 됐건 골드만삭스가 됐건 JP 모건이 됐건 스탠다드 모건 스탠리가 됐건, 이 부분들이 다 이걸 담보로 잡아주고 달러를 다 빌려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런 대형은행들도 달러가 다 어디 갔을까? 나는 이게 궁금해. 또 양적 완화하면 시중은행으로 다 나가는데, 보나마나 이런 거 담보로 해서 다 빌려주고, 아까 여러 나라들 보셨죠? 담보로 해가지고 금을 잡고 못 갚으니까 금을 매각한다고. 이게 쏟아져 나오면요, 빌린 돈보다 금을 훨씬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금 가격이 하락하면은, 아니 금 가격이 지금 거의 2,000달러 가는데 이게 1,000달러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10돈 팔까 20돈 팔아야 갚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저절로 금을 뺏어가. 우리 IMF 때 금 뺏어간 거하고 똑같지. 이렇게 달러 시스템이 무서운데, 이런 거는 알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통화정책도 보려고 하지 않고,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올라가니까 멘붕이 온다, 나는 사가지고 갈 걸 그랬네. 가지 왜 그거? 나는 안 말려. 그리고 이제 빠지고 나면 무슨 원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니까요. 나는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지, 나는 이게 무슨 멘붕이 오는데요 뭐 하는데 이런 소리는 나는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스템상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유럽 채권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오는데, 이 채권을 그 유로존에서는 사주고 이 채권을 팔고 미국 채권으로 바꾸면 이자도 주지, 달러 강세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차익도 먹지. 그리고 또 위험해지면은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레포 발행도 해주지. 그러면 당연히 유럽에서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나라들은 미국 채권을 선호할 거 아니야.
근데 말로만 미국 채권을 사놓는 거지, 항상 그 뭔가를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갚아야지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데 거의 이 담보를 날리죠. 우리나라 이 개미들도 봐요.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주식 담보로 해서 돈 빌려가지고, 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는 거는 주식이 오르면은 내가 먹어가지고 갚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다 반대 매매로 들어가서 이 담보물이 다 죽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오는 미국 채권 선호 현상은, 일본은 이미 공조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지네들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정부가 사주고, 이 연기금에서 모두 지금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칠 거예요, 중국은. 왜? 중국은 자존심 때문인지 미국이 등한시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통화 수합도 안 해줘. 그리고 또 미국 국채로 레포도 발행을 안 해줘. 달러 부족한데 어떡하겠냐고요. 얘네들은 제가 봐서는 거의 제 의중으로는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지금 사용해서 쓰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엊그저께 저번 금요일부터 환율에 대한 급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 위안화에 대한 급상승, 즉 절하, 위안화의 약세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은행 간 예금 금리가 이제 상하이 은행 간 금리라고 그래서 15금리라고 그랬죠. 이 15금리도 우리 그 수요일 날 지금 중국하고 똑같죠. 이게 멈추면서 굉장히 122 bps까지 올랐어요. 아니, 이런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급변하는 환율 시장은 각국의 환율 방어로 봐야 되는 거죠. 즉,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은 고퀄리티로 좀 넘어갑니다. 자, 브라질 헤알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오르던 브라질 헤알이, 자,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이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 개입이 들어갔어요. 이때가 의외로 브라질이 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들,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3천억 달러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브라질에도 지금 레포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브라질은 정부가 이 레포를 발행해서 아마 환율에 대한 개입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갑작스러운 그 하락은, 요런 지금 이거 보세요. 요게 지금 아마 환율 방어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또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건데, 얘네들은 아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고, 터키 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터키는 이제 달러를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얘들도 아마 금을 매각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멕시코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지금 얘네들은 통화 수합도 해줬죠. 해주고 지금 미국 국채 가지고 레포 발행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주니까 외국인들 그 배당 뽑아가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파요 이렇게 또 박스권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제가 미국의 선물 시장, 돈 자금 시장을 꿰뚫고 보고 있듯이, 이게 달러 시스템의 파워인데, 이 달러 시스템의 파워를 잃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 달러 인덱스도 이 박스권 안에서는 벗어난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달러에 대해서 정말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미국 연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달러를 뒤에서 조종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요즘에 뭐 유튜브 방송 보면은 막 수치 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결론은 달러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 막 과거에 이런 상황까지 비교를 하면서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지금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아까 연준의 어? 돈 운영하는 거, 자산 줄였다 늘려서 통화량을 막 공급하는 부분을 야, 정말 획기적인 걸 알았구나 하면서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줄이고 지속적인 달러 부족은 결국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은 아직도 달러가 부족하고 미국은 선별적으로 금이나 채권을 담보로 달러를 내주고 있을 뿐 더 이상의 달러는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돈이 풀리니까 마치 지들 돈처럼 야, 달러는 휴지가 된다. 금이 뭐 폭등을 한다. 이거는 지들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이미 얘들은 달러 수요에 대한 공급과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비해 가지고 이미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지들은 지들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시장을 보냐고요. 정말 무서운 짓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봅시다.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막 시간이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길고 짜증나면 안 들으면 되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들으면 되는 거죠. 아마 오늘 그 강의했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계속 이 빅리치하고 이제 코가 좀 막혀가지고 좀 이해하십시오. 빅리치하고 시장을 보면서 이 경제 흐름을 예측을 한다면 아마도 그 확률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아마도 이 재테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 흐름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도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증권시장 흐름은 미국 달러의 공급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거고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약이 일본에서 나오든 미국에서 나오든 어떻게 하든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으로는 제가 이 방송 지금 뜨고 있는 시간에는 뭐 그런 뉴스를 제가 아직 검색을 안 해봤는데 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 뭐 약 개발했다 뭐 했다 하는데 지금 뭐 에볼라 약을 뭐 치료제라고 미국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치료제도 아니고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만들었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있었던 약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미 코로나 이 약에 대한 거는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뭐 그거야 음모론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강조는 안 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코로나는 조용히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후유증은 지금 굉장히 크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자 2008년도 9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 통화정책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올리고 빼고 했겠습니까? 앞으로 중요한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이에요. 그리고 달러 시스템의 횡보예요. 어떻게 갈 건지. 그러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재테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연준의 통화의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지. 이미 이제 코로나는 떠났어요. 약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고 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나왔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나?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연준의 통화량에 대한 변화를 보고 해야 된다. 그럼 가장 적합한 투자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가도, 은도, 금도 제가 봐서는 하락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다. 주식 빠지면서 얘네도 같이 하락을 하고 달러 강세는 크게 나올 수 있는 걸로 보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그 약간의 예상도, 올해는 예상도를 제가 예상도를 그리면서 봤다는 걸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오늘 경제 전망하고 증시 전망으로 해가지고 그 약간 여기에 대한 얘기와 예상도를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다가 이제 급등을 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한번 그러면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예상도는 지금 우리 카페에 지금 올려놨으니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은, 자, 코스닥은 제가 목표치를 994로 놓고 봤는데 지금 여기를 넘지를 못하고, 지금 이게 여기서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봐도 되고, 그건 제가 전에 시간에 뭐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1파, 2파, 뭐 3파, 4파, 5파로 보고 이게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본다 그러면 그 흐름이 하방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방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다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디에서 마무리가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지금 일단은 원달러까지 보고 얘기를 합시다. 미국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그 휴일에 달러를 바꿔 나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약간 무너지는 상황이 지금 나오면서 다시 위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윈도우 드레싱으로 아마도 그 4월 말에 그 주식 들어오는 거 기관들 이런 게 이제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상황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거기에다 좀 더 팔았고, 또 앞으로도 더 팔아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그 생각을 하시고 지금 봐야 되고요. 조금 재밌는 거는 미국보다는 희한하게 호주가 하루 이틀 정도 좀 시간을 굉장히 빨리 조금 움직여요. 미국 증시보다는. 근데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런 그 음봉이 나왔었던 적인데, 이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이걸 덮으려고 덮어버렸죠, 거의.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는데, 사실 이게 한 5% 정도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4.87%가 빠졌는데 이제는 뭐 10% 이상을 막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느 나라 지금 화폐보다도 더 하락을 지금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호주가 이렇게 정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0.8에서도 이렇게. 호주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여 가지고 달러 대비가 아니라 호주 달러 대비 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0점 몇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1100, 그러니까 1.1에서 지금 0.5까지 떨어지고 0.64인데도 이걸 우리가
놀러 가려고 달러를 바꾸면은 이 호주 달러로 바꾸면은 달러로 바꿨다 호주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700원이 훨씬 넘어요. 이게 거의 8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달러 시스템이 희한하게 이 그 호주 달러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호주 달러로 바꾸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호주로 놀러 가면은 과거에는 100만 원 가지고 놀러 가던 거를 50만 원 가지고 놀러 가도 되는 거예요. 110만 원 가지고 놀러 가던 거를. 참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호주가 이 미국 물건 사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겠냐고요. 물론 이제 원자재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원자재 파는 나라들이 지금 달러가 더 부족해서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경기가 멈춰버리니까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지금 중동인데 이 중동 국가들 사우디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도 미국 채권 혹은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부채죠. 어떤 또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이 담보물은 다 시장에 매각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빅리치였습니다.